반갑습니다. 국민대학교 한반도 미래연구원의 초청을 받아서 오늘 강의를 하게 된 홍원식 박사입니다. 저는 1997년에 출간된 통합헌법 정론이라는 책이 국민대 법대 도서관에 있습니다만 20여 년 전부터, 사실은 멀리는 사반세기 전부터 국민통합을 외쳐왔습니다. 국민통합이 얼마나 중요한지, 국가 흥망은 물론 개인의 삶을 바꾸는 최고의 가치임을 늘 그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사실은 국민통합을 많은 분들이 이제 지난 대선 이후에 특히 외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확한 내용이 개념 정립이 안 된 가운데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는데, 국민대학교가 주신 이 기회를 통해서 오늘 백범의 삶을 통해서 국민통합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시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시는 백범 선생님이 애송했던 이양현 시인이 쓴 야서이란 시입니다.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나의 발자국 함부로 남기지 말자. 오늘 내가 남긴 발자국은 뒤따라오는 이들의 이정표가 되리니. 그러한 내용의 시. 제가 왜 이 시를 먼저 이렇게 잠시 살펴보고 가느냐면, 오늘 이 강의는 물론 또 국민통합에 관한 우리들의 논의가 뒤따라오는 우리 후세 국민들에게도 이정표가 될 수 있는 점임을 고려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통합과 통일의 불가분적 상관성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통합은 통일의 절대적 선행 조건이거든요. 아직 한국인들에게는 익숙지 않습니다만 독일에서 보편화된 개념 정립이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타인에 대한 존중과 섬김, 그걸 통한 소통, 그걸 통한 국민통합, 그 국민통합이 이루어지는 상태가 헌법이 작동되고 있는 상태라고 말을 합니다. 그 헌법이 작동되고 있는 상태가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헌법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헌법 제10조에 있는 내용,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라는 부분이 바로 그 핵심이 됩니다. 바로 이때 국가가 창건되었다고 말해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통일강국을 지향할 수 있다는 논리가 되겠습니다. 통일강국 시대가 국민통합의 개념 속에서 확정되게 되면 인류 행복과 세계 평화와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만큼 이 국민통합이라는 개념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개념에 대한 것은 이따가 보기로 하죠. 문제는 우리들의 시대에 있어서 정부 수립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통일지상주의, 통일교육 중심의 정부의 운영이 되어 왔고 교육이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남북통일의 세계사적 비전도 살펴보면서 과연 통일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남북통일의 비전에 대해서는 정말 오래전부터 국제철도협력기구의 다데우시 시우즈다 의장을 비롯하여서 세계적인 투자가들이 남북이 통일만 되게 되면은 어느 경우는 G3 국가는 물론 G2 국가까지 가능하다라는 그런 제안들과 주장들이 펼쳐져 왔습니다. 실제 그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시베리아 횡단철도, 중국 횡단철도, 몽고 횡단철도, 그리고 지금 이어서 우리 한반도 종단철도까지, 물론 만주 횡단철도까지 합하면 5개의 철도가 연결되어지면 철도혁명이 이루어집니다. 물류혁명이 이루어집니다. 관광혁명이 이루어지는데 미개척 분야인 한반도가 열리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는 저는 2014년에 서울신문의 기고한 칼럼을 통해서도 그때가 되면 일본은 한반도에 종속되어 버릴 수밖에 없다. 역사 최초로 한반도가 일본을 한마디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정복해버릴 수 있는 시대가 열리는 것이 남북통일이 갖는 엄청난 세계사적 비전인데, 그런 시대가 이루어지면 유럽 사회의 구조 역시 변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남북통일은 우리 민족 역량은 물론 국민 복지를 혁명적으로 향상시켜버리는 것은 물론 전 세계 인류 행복에도 기여하는 비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진정한 본질인 그 세계사적 비전을 내장하고 있는 남북 통일이 과연 가능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히 하고 있는 부분이 분단의 요인입니다. 분단의 요인과 관련하여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남북이 싸웠지 않느냐. 물론 북한군이 남한을 침공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 요인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일본의 책략입니다. 저는 한 권의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은 일본 외무성이 발간한 책이고 일본 애교 백년 소사란 책입니다. 일본 애교 백년 소사에 보면은 정확하게 238페이지에 이렇게 제가 노란 선을 그어놨습니다만 일본은 8월 15일 항복 전에 히로시마에 핵폭탄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나가사키에 또 터져서 엄청난 수만 명의 추가 희생자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나가사키의 폭탄 투하, 핵폭탄이 투하되기 직전까지 왜 그들은 항복하지 않았을까요? 8월 8일, 우리는 8월 15일 날 해방되지 않습니까? 8월 8일 날 일본 대사에게 일본 외무부 장관이 긴급 전문을 보냈다는 것이 일본 외무성이 발간하고 감수한 애교병론 소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빨리 스탈린에게 한반도를 공격할 것인지 여부를 물어달라. 스탈린이 한반도를 공격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바로 항복 선언을 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련 시간, 정확하게 모스크바 시간 45년 8월 8일 새벽에 스탈린이 한반도 진공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소련군이 출동을 하죠. 그래서 일본이 항복선언을 그 뒤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임 스케줄상 소련의 한반도 침공 결정, 정확히는 태평양 전쟁 참전 선언이라고 부르는데 그 선언을 하고 난 뒤에서 일본이 항복 선언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소련군이 8월 13일까지 북한 전역을 다 점령을 마쳤습니다. 점령을 마친 뒤에서 8월 15일 우리가 해방을 맞게 되죠. 유엔이 일반명령 1호라는 것을 발표하는데 유엔의 일반명령 1호는 한반도 38선 이남은 미군이, 38선 이북은 소련이 점령한다는 내용이지만 사실상 그 전에 소련은 북한 점령을 마쳐버렸습니다. 이런 것을 백범 선생님은 이미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항복선언을 소식을 들었을 때 비탄에 빠졌다라는 말씀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그분은 좌로나 우로 치우치는 것은 민족 자멸의 근원이 될지니 동포들이여 단결하라. 이를 간과하면 동족 상잔의 비극이 초래될 것이다라고 백범 김구 선생 언론집 하 21페이지에서 120쪽 사이에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그렇게 일본의 책략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한반도를 분단시키는 것만이 패전국가 일본이 살아날 수 있는, 복구될 수 있는 최고의 길이라는 것을 그들이 이미 해방 전에, 항복선언 전에 그들은 그렇게 확정짓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일본의 책략으로 말미암아서 실제로 우리는 백범 선생님의 그런 경고대로 백범 선생님 서거 후 1년 뒤에 백범 선생님은 49년 6월 26일 날 서거하셨는데 1년 뒤 일요일인 50년 6월 25일에 북한군의 남침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일본 수상은 원고에 없습니다마는 이제 일본은 살았다라고 외치게 되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살았다라고 외치면서 일본의 당시 수상 말대로 미군은 이제 한반도에서 벌어진 일종의 국지전적인 미소의 대리전적 성격의 전쟁 수행을 위해서 일본을 전쟁 기지로 삼고 군수 물자를 생산하는 공장을 세우고 또 미군들을 주둔시키면서 일본은 비약적 경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남북 분단의 최대 요인이 바로 일본이라는 인식 구조 속에서 있어야 되는데 더 놀라운 것은 일본의 이런 책략에 미국과 중국이 협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 시점에서 통일은 가능한가? 간단 명료하게 정리하면 통일 현 시점에서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한계 국가 통일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민족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민족의 외부적 요인이 바로 일본 외무성 애교병련 소사에서 확정되어지는 한반도 분단에 대한 원천적 요인인데
여기에 미국과 중국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72년 2월 21일 닉슨과 마오쩌둥 간의 최초 미중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그에 앞서서 71년 8월과 10월에 중국의 최고의 존경받는 총리 저원나이와 그리고 백악관의 닉슨 대통령의 안보보좌관이었던 키신저 간의 회담이 이루어집니다. 그 핵심 내용은 38선 이남과 이북을 기초로 중국이 유사시에는 한반도 이북을 점령하는 것을 미국이 용인한다. 그리고 북한 지역의 변고 사태, 또 내부 폭동, 각종 여한 상태 속에서 체제의 유지가 어려울 때는 중국군이 이걸 점령한다라는 것이고, 이런 상황이 될 때 미군은 즉시 38 이남으로 철수한다라는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이건 처음 듣는 것처럼 들리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이미 트럼프 행정부의 초대 국무장관인 틸러슨 국무장관이 이미 방송에서 2017년 12월 20일 날 우리 국내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듯이 그것은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이나 그 외의 방송들, 미 연방의 국제방송인 그 한국의 소리 등에서도 다 보도한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북한이 붕괴되면 통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은 국제관계의 역학구도를 간파하지 못한 것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남북 통일이 쉽지 않은 요인이 이제는 또 민족 내부에도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북한 체제란 핵주권을 기초로서 독자국가를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독자국가를 구축해 가고 있는 그 입장에서 우리 남한은 남한대로 통일을 정치적 그런 도구로 삼고 그러면서 정치 책략적 수단으로 악용해버리는 통에 현재로서 국민 분열이 이루어지고 있고 국민 분열 속에서 그런 통일은 원천적으로 현재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민족 외부적 요인과 민족 내부적 요인으로 나눠볼 때 현재로서 통일은 불가능하다. 여기서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우리는 영원히 하나가 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한계 국가 개념의 통일은 불가능하다. 그럼 어쩌란 말이냐? 이제 우리의 희망이 있다면 바로 유럽 공동체처럼 유럽형 국가연합을 지향해야 될 시점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좀 더 발전한다면 미국 연방구조 속의 연방국가. 그래서 현 상태에서는 통일이란 개념, 이건 환상이다. 이젠 희망이 있다면 유럽형 국가연합. 더 나아가 희망이 있다면 미국형 연방국가. 그런 뒤에 한 세기를 넘어서서나 진정한 의미의 지금 요즘 교육되고 있는 통일은 한 세기를 넘어서서나 꿈꿀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 최대 자산이다. 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OT 통합철도 시대가 열리면 통일 이전이라도 열리면 그때 한반도는 전 세계 역사의 중심이 된다는 비전은 확고합니다. 저는 그것을 유시 코리아 시대라고 말합니다만 유럽과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연결된 코리아 중심의 세계 질서 재편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저희들은 이제 독일이 성공시킨 국민통합운동을 펼쳐야 됩니다. 현 단계 최고의 통일교육은 국민통합교육이고 현 단계 최고의 통일운동은 국민통합교육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민통합이 선행되지 않으면 절대로 통일로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민통합이란 무엇인가를 알지 못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국민통합이라는 것은 여러분 같은 식구끼리 뭉치는 것은 단합이지 통합이 아닙니다. 국민통합이란 헌법적 가치입니다. 그러므로 헌법적 정의가 전제되어지는 것인데 지금 제가 조그만 그 도안 하나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건 뭐냐? 첫 번째로 그 정글의 법칙이 극복돼야 된다는 얘기죠. 현재 한국 사회는 정글의 법칙이 지배합니다. 약육강식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홉주가 말하는 성학설적 국가 이전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을 밟고 일어서고 중상모략과 권모술수와 음해가 판을 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독일에도 있었습니다. 패전국가 독일의 상황이 그런 콩가루 상태였습니다. 그런 독일에서 루돌프 세멘트란 분이 나타나서 말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멸로 길러간다. 백범 선생님과 같은 말씀을 하신 거죠. 민족 분열은 자멸이다. 국민 분열은 자멸이다. 라는 얘기를 스멘트가 말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만인의 만인 상호간의 자제와 협력을 해야 된다.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게 무엇이 어렵습니까? 이해가 충돌될 때 적과의
공감대적 가치를 형성해서 보다 나은 가치를 향해 나가는 그러한 만인의 만인 상환의 자자와 협력이라는 것은 이해 충돌 시에 비로소 역량을 발휘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자자와 협력을 통해서 이것을 좀 더 헌법적으로 말하면 타인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문화가 형성되어질 때 바로 만인의 만인 상환의 자자와 협력이 이루어지고 이걸 통합작용이라고 부릅니다. 이 통합작용이 이루어질 때 바로 국가가 기능하라는 것이고 이걸 헌법이 존재하는 사회라 말하고 이러한 헌법이 존재하는 사회를 이끌어가는 계속적 상태가 국민통합 상태이며 그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헌법 10조가 종착점입니다. 헌법 10조가 어떤 내용입니까?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 추구권인 것이죠. 그리고 국민통합의 수단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바로 여러분이, 바로 나의 존엄과 행복을 위한 것이다. 라는 점에서 이 시점에서 국민통합에 대한 개념의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국민통합은 국가나 민족 차원 이전에 내 삶을 바꾸는 최고의 가치다. 이것을 제가 결론 부분에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국민통합 관련하여서 이제 독일의 스멘트를 통하여서 이루어졌던 얘기를 제가 좀 풀어봤습니다만 이 풀어서 정리한 내용의 핵심은 결국 존중과 섬김입니다. 존중과 섬김을 통하여 비로소 소통이 이루어지고 소통을 통하여서 구성원 간의 자자의 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삶을 바꾸는 최고의 가치는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기초로 타인을 존중할 때 결국 자기 행복이 이루어지고 나의 변화가 가정을 바꾸고 구성원들을 바꾸고 이 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바꾸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세계 평화에까지 인류 행복까지 기여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정리한 지금까지의 내용 우리가 큰 테마 하나를 마무리했습니다. 국민통합은 무엇입니까? 내 삶을 바꾸는 최고의 가치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나의 변화를 통하여 어떻게 이 사회와 나라와 민족이 변해갈 수 있는지 한 분의 삶을 통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